예, 여러분 지난번 이슈 1번지 때 여러분들이 아주 반갑게 맞아주셨던 분이죠. 일요시사 오혁진 기자님 모셨습니다. 어서 오세요. 안녕하세요. 제가 방송에서 네. 보고 한번 만나보고 싶었다 했는데 직접 보니까 더 미남이시네. 아닙니다. 감사합니다. 원래 안경 쓰지 않았어요? 안경을 썼었는데 오늘 저 인천공항에서 밤새고 와가지고 아, 어디 갔다 오시는 거예요? 네네네. 어디요? 취재 갔다가 오늘 황하나 씨가 마약 혐의로 자진 입국하셔가지고 아, 네네네. 그 취재 마치고 오느라 안경을 못 챙겼습니다. 그러셨구나. 어디 갔다 오신 거예요? 아, 공항만? 네네네. 인천공항에서 2터미널에서 오늘 7시 54분에 입국을 하셔가지고 근데 그 전에 경찰 관계자들하고 좀 사전 조율 좀 하느라 네. 아주 현장을 바쁘게 뛰시는 거예요. 아닙니다. 보니까 원래 마약 쪽을 전문적으로 취재를 많이 하셨더군요. 예, 주로 이제 마약 사건에서만 조금 이제 취재를 좀 깊게 해왔었습니다. 버닝썬도 맨 처음 취재하셨고. 네네, 맞습니다. 그러면 지금 그 백혜령 경정 마약 하는 거 그것과 관련해서 본인이 좀 그 생각이 좀 있으실 것 같은데 네. 우리 국민들이 좀 헷갈리거든요. 백혜령 경정하고 이문정 수사검사하고 원래 다들 한 편이라고 생각했는데 서로 막 네네. 싸우잖아요. 네. 마약을 쭉 취재해 왔던 기자로서 보시기에 누구 말이 맞는 것 같아요? 사실 그게 누구의 말이 맞다 틀리다를 따지기 이전에 그 수사기관에서 이제 이게 경찰하고 검찰에서 직접 수사할 수 있는 마약에 대한 그 커트라인이 좀 정해져 있거든요. 경찰은 마약 투약자와 마약 조직 범죄에 대한 직접 수사 가능합니다. 근데 검찰은 투약자에 대해서는 이제 직접 수사가 불가능한 구조입니다. 근데 이제 보통 이제 그때 백혜령 경정님께서 수사를 하셨던 그 사건 같은 경우에는 조직 범죄라고 할 수가 있거든요. 근데 보통 이제 조직 범죄만을 놓고 본다면 검찰하고 경찰 간의 이제 수사 경쟁 체제가 좀 심해지다 보니까 어떻게 보면 검찰에서 경찰에서 수사하고 있는 사건을 몰래 뺏어간다거나 이런 경우도 이제 빈번하게 발생합니다. 그래서 이제 보통 이제 경찰에서 수사 속도를 높이다가 삐끗하거나 좀 실수하는 부분들도 좀 있어요. 예. 그리고 솔직히 마약 투약자들이나 마약 유통책들이 이제 수사기관에 허위로 진술하는 경우도 굉장히 좀 다반사적으로 좀 많거든요. 예. 그래서 백혜령 경정님께서 수사 초기에는 굉장히 수사를 잘하셨다가 이제 이게 외압 의혹으로 번지면서 조금 뭐랄까 아직 규명되기 힘든 부분들에 대해서 조금 의혹을 제기하시다 보니까 그게 검찰 권력에 의해서 사실은 그거 아니야라고 하는 이제 언론의 뭐 좀 물타기랄까요? 그런 것도 조금 중간에 좀 있었다고 좀 보고 있습니다. 저는 그 이후에는 그 사건을 깊게 취재하지 못해서 자세한 내막에 대해서는 구체적으로 알고 있지는 않습니다. 한번 들여다보세요. 왜냐하면 다른 분이 보는 것과 네네. 또 마약을 잘 아는 분이 네네. 들여다보는 것은 다를 수 있잖아요. 네, 맞습니다. 네. 한번 그 부분 취재가 되면 네. 다음에 한번 그 부분 가지고도 얘기를 한번 해봅시다. 네, 알겠습니다. 근데 방금 전에 황하나 들어오는 거 취재하고 오셨다고 그랬잖아요. 네네네네. 황하나면은 그 지난번에 마약 가지고 논란이 됐던 남양유업 손녀딸 아니에요? 예, 맞습니다. 지금도 마약 관련 문제가 있어요? 지금도 마약을 유통을 하고 있고 투약을 하고 있고요. 예, 제가 정보기관 쪽에 확인하기로는 북한산 마약까지 유통한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그 마약이라고 하는 게 한 번 이렇게 시작을 하면 안 되나 봐요. 잘 끊기가 힘들다고 하더라고요. 네네네. 뭐 힘든 거야 우리가 너무 익히 알지만 마약에 중독이 됐다가 탁 끊어서 성공한 사람이 있습니까? 거의 없습니다. 제가 지금까지 이제 마약 치료에 성공하신 분들이나 또는 수사기관이나 정보기관에 협조했던 분들을 봐보면 중간에 끊었다가 다시 시작하신 경우 굉장히 많거든요. 근데 그분들은 본인들이 마약을 끊었다고 표현하지 않습니다. 마약을 참고 있다. 네, 참고 있다. 그러니까 단약하고 있다라고 표현을 하거든요. 그래서 사실상 필로폰을 투약하는 단계까지 갔다면 거의 끊기가 불가능에 가깝다라고 보시는 게 맞습니다. 감옥에 집어넣으면 보통 이제 감옥 안에서는 마약을 투약하기 힘들잖아요. 예. 근데 이제 종종이라기보다 가끔 있는 일이지만 구치소 안에서
교도관들에게 이제 뇌물 주고 예, 나서 마약을 들은 경우도 있거든요. 실제로 서울구치소나 이 수도권 인근 그 구치소 그런 일도 있었고, 근데 그렇게까지 마약을 하고 싶어하는 분들은 정말 못 끊는 분들이고, 감옥 안에서 마약을 자기는 단약을 하겠다라고 어느 정도 각오를 하신 분들은 자기가 마약을 투약했던 부분을 계속 긁으세요. 그래서 이제 피부가 굉장히 상한다거나 아니면 이제 신경세포들이 그쪽으로 몰려서 피부가 조금 푸르스름하게 변한다거나 그런 증상들이 조금 있습니다. 그러니까 오죽하면 남경필 지사가 자기 아들을 네네. 얘를 집어 넣어야 네. 치료가 될 거라고 생각하고 집어 넣겠습니까? 예, 맞습니다. 아는 거죠. 네네. 남 지사는 마약 안 했나요? 안 하셨겠죠, 당연히. 네, 제가 알기로는. 하여튼 위험한 거는 아는 거지. 네네네. 근데 그 아들도 얼마 전에 나왔잖아요. 네, 맞습니다. 그것도 위험하네. 그래도 계속 그분은 관찰해야죠. 그 남경필 전 지사의 아들 같은 경우에는 본인이 들어가겠다라고 제가 의견 표현을 한 걸 저는 알고 있거든요. 근데 그분은 어느 정도 의지는 있으신 것 같아요. 근데 그게 의지가 강하다고 해서 끊기가 쉽다라고 말할 수는 없습니다. 의지 갖고 되는 문제 네네. 같으면 그게 그러니까 마약이 무섭고 네. 보면은 마약도 맨 처음부터 이렇게 막 팔고 그러는 게 아니더라고요. 이사를 중독시키면 여기는 나중에 없으면 못 사니까 일부러 맨 처음에는 막 공짜로도 주고 마약 아닌 것처럼 주고 막 그래가지고 중독을 시킨다고 본인도 들었어요. 모르게 중독되는 경우도 다반사가 네. 있습니다. 아유, 황하나 참 징역 살고 나오지 않았던가요? 근데 징역 캄보디아가 살고- 있었어요? 그게 어떻게 된 거냐면요. 네. 이제 2022년에 징역살이를 하고 나오셨다가 2023년에 돌아가신 이성균 배우님 그 사건하고 이제 조금 밀접하게 연관이 되어 있어서 이제 경찰에 내사를 받고 있었습니다. 예. 그러다가 실제로 마약을 투약했다라는 핵심적인 증거들이 발견이 되면서 갑자기 태국으로 도망을 가요. 그러다가 이제 인터폴 수배 대상에 올랐다가 여권이 말소가 됐는데 육로를 통해서 캄보디아로 이제 미입국을 해서 그쪽 이제 이건 이제 제가 그 취재를 해서 파악한 내용입니다. 그 캄보디아에 이제 보통 보이스피싱 스캠 단지가 많았잖아요. 망고 단지나 네. 태자 단지나 그쪽 이제 조선족들에게 이제 돈을 받으면서 마약도 공급을 하고 그리고 이제 자기랑 친한 여성들, 한국인 20, 30대 여성들을 캄보디아로 불러서 약간 초호화 저택 같은 곳에서 뭐 술 파티 또는 마약 파티라고 부르는 그런 행위를 여러 차례 했던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아휴. 그러면 지금 이제 체포돼서 들어오는 거였어요? 본인이 이제 변호인을 통해서 귀국하겠다라고 자진 의사를 밝혔고요. 밝히면서 이제 대사관의 경찰 영사를 통해서 그 푸놈펜 국제공항에서 체포영장이 집행이 되고 오늘 오전에 이제 입국을 한 상황입니다. 그렇군요. 그 제가 지난번에 이슈 1번지를 보면서도 느꼈는데 우리 오혁진 기자님은 그게 좋더라고요. 생생해. 그러니까 취재 현장의 생생한 느낌을 그대로 전해주는 게 최고의 매력인 것 같다. 아닙니다. 그래서 방금 전에도 마약 얘기하시는데 마약 투약자들 교도소에 집어넣으면 어떻게 되는가 그거 궁금했는데 네. 한참 있다가 이렇게 막 자기가 맞았던 곳을 긁는다. 네, 이런 건 네, 네. 직접 정말 취재 안 해보면 알 수가 없는 거잖아요. 그렇죠. 네. 예. 그 노상훈도 보니까 뭐 앵무새 사건이라든지 뭐 이런 것도 직접 취재 안 하면은 알 수가 없는 것들인데 오늘 좀 그런 생생한 얘기 듣고 싶고요. 그래서 모셨고 서삼릉말궁디 아이디가 재밌으시네. 오혁진 기자님은 왠지 안중근 의사 느낌이 나네요. 그런가요? 아무튼 좀 상당히 매력적인 인상인데 안중근 의사 수염 때문에 더 그러겠지. 수염 일부러 기르시는 거예요? 아니요. 제가 여기 입술에 염증이 나가지고 아하. 수염 밀면 약간 조금 그 염증이 좀 퍼질까봐 아, 네, 수염을 그것 때문에? 네네. 그래서 수염을 원래 어제 밀었어야 되는데 아 원래는 수염을 깎아요? 이틀 한 번씩은 당연히 깎죠. 지난번에 이슈 1번지 나올 때도 수염이 있었거든요. 그때 제가 2, 3일에 한 번씩 그 주기가 있는데 그때 이제 안 밀다가 이제 한번 밀어야겠다라고 하면 밀고 근데 이제 이게
면도기 관리를 잘 못하다 보면 이렇게 그래요. 밀다가 염증 좀 생기지 않습니까? 이렇게 한번 해봐요. 더 젊어 보이네. 감사합니다. 그렇게 수염을 기른 분들이 몇 분 있는데 이제 안녕 구레나루 말고 네네네. 옛날에 우리 시대 때 정말 좋아했던 가수 이장희 씨라고 있어요. 예. 알아요? 아, 성함만 들어봤습니다. 나 그대에게 모두 드리리 이런 노래 있어요. 예. 그건 너라고는 들어봤어요? 아니 못 들어봤습니다. 와, 오늘 젊은 분들 많이 만납니다, 제가. 그분이 이렇게 수염을 기르셨거든요. 아. 오토바이 타다가 넘어져가지고 얘가 이 흉터가 있어서 아. 그 흉터를 가리려고 이렇게 수염을 기르셨는데 약간 그 인상도 있고 아무튼 그 예. 인상 좋으세요? 아닙니다. 감사합니다. 어떻게 기자가 됐고 뭐 그런 이야기는 지난번에 이슈 1번지 때 들려주셨으니까 예. 오늘 이제 노상원 얘기를 좀 많이 하려고 합니다. 예. 지난번에 이슈 1번지 출연하신 뒤로 제보가 좀 많이 들어왔다고. 일단 제보도 많이 들어오긴 했는데요. 이제 핵심적인 제보들이 몇 가지가 있어서 예. 그거를 조금 말씀드리려고 했는데 일단 그 한 달여 전에 박선원 의원님께서 그 문상호에게 보고가 됐다라는 그 이제 정보사의 내부 문건을 제보를 받으셔서 공개하신 적이 있어요. 이제 국회에서 기자회견도 하셨고 그게 자백유도죄라는 그 내용이었거든요. 근데 그 내용 관련해서 제가 일단 제보를 받고 아직 취재 중인 단계입니다. 그리고 특검에서 수사한 적도 없고 국방부에서 지금 이제 구성한 내란 특수본에서도 이제 수사 대상에서 지금 벗어나 있는 상황이거든요. 근데 이제 제가 제보를 받은 내용은 실제로 문상호가 그 문건을 보고를 받았고 그다음에 이제 의무사령부와 국군수도병원이 붙어 있거든요. 실제로 방문을 했다는 겁니다. 근데 그게 이제 보통 사령관 정도의 직급이 된 사람이 그런 공식적인 기관에 가게 되면 출입 기록을 작성을 하잖아요. 근데 출입 기록을 작성하지 않고 비선으로 들어갔다라는 내용이라서 제가 추가적으로 이제 정보사에 계신 분들에게 확인을 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자백 유도제라는 것도 결국은 마약 종류 아니겠어요? 맞습니다. 네. 어떻게 그 실제로 자백이 막 술술술 나오는 그런 약이 있나요? 그게 제가 알기로는 몇 가지 약품이 존재를 하긴 하는데 우리가 영화 보면 있어요. 예, 정보사에서도 뭐 대북 공작 과정에서 이제 필요하면 사용은 한다고 하더라고요. 근데 국내에서 사용한 사례는 전혀 없고 애초에 정보사는 대북 작전을 하면서 국내에 대한 군사 그 작전에 대한 임무 수행 권한이 없습니다. 근데 그 문상호 사령관이 보고받았다라고 하는 그 문건의 내용을 보면 정보사에 계신 분들에게 제가 직접 연락을 했을 때 이 문건 내용 자체는 노상원의 머리에서 나올 수밖에 없는 내용이라고 말씀하시더라고요. 그리고 실제로 본인들이 그걸 사용할 수밖에 없을 때는 이제 제3국에서 임무를 진행할 때 국정원의 관리감독, 그다음에 관리감독 이후에 안보실에 보고가 이루어진다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실제로 그 문건이 사령관에게 보고가 됐고 이후에 실행하려고 했다라는 움직임이 있다면 국정원과 안보실에서도 이미 인지를 하고 있지 않았을까라는 그런 의혹도 제기를 할 수 있는 상황입니다. 결국은 자백 유도제라고 하는 게 그거 아니겠어요? 자신의 의지로 자신을 컨트롤하지 못하게 맞습니다. 하는 건데요. 그러면은 사람이 다 멍청해질 텐데 물어보는 말을 알아듣고 대답은 하는데 내가 거짓말을 못하게 하는 그런 약이면 참 묘약은 묘약이네요. 예. 그게 오래전부터 사용이 돼 왔고요. 일단은 정보사에서는 이제 그 자백유도제라기보다는 보통 이제 진술유도제라는 표현을 더 많이 쓰거든요. 진술유도제. 그리고 왜냐하면 보통 탈북민 분들 중에서도 예. 진짜로 북한에 대한 경멸보다 난파공작원인데 이제 탈북민으로 위장하고 들어오신 분들도 계시거든요. 근데 보통 이제 정보사 중앙신문단에서 관련 약물을 과거에 사용했다고는 하지만 현재까지 사용하고 있는지는 모르겠습니다. 오늘 오시면 제가 궁금한 거 몇 가지를 좀 네네. 여쭤보고 가려고 했거든요. 네. 제보 받은 내용은 좀 이따 또 하고 네. 먼저 그 전에 제가 궁금한 것부터 한번 좀 여쭤볼게요. 네네네.
일단 정보사 같은 경우에는 취재도 어렵고 우리가 예. 정보사 보안사는 옛날부터 들어봤지만 정보사는 들어본 분들이 많지 않잖아요. 네, 맞습니다. 네. 그리고 보안사가 정보사 아닌가? 막 이렇게 헷갈리는 분도 있고. 그럼 먼저 정보사는 어떤 데예요? 일단 보안사 같은 경우에는 과거 전두환 시절 이후부터 이제 여러 차례 이름이 바뀌었습니다. 군사안보지원사령부, 기무사가 폐지되면서 생겼고, 그 안보지원사령부가 윤석열 정부 들어서 방첩사령부로 이제 개명이 된 거고요. 그 다음에 정보사 같은 경우에는 원래 박정희 때의 그 중앙정보부가 국정원으로 이제 개편이 되면서 일부 대북 작전에 대한 군인들의 임무 권한이 추가로 필요하다라고 해서 이제 부대가 창설된 곳입니다. 그게 제가 정확하게 창설 일자는 제가 기억이 안 나는데 90년대로 저는 기억을 하고 있습니다. 그 이후에 이제 정보사에서 육군, 공군, 해군마다 각 첩보부대를 만들고 그분들이 이제 공작원과 공작관이 있고 그다음에 부사관 분들이 보통 이제 해외 동남아 팀 또 동유럽 팀 이런 제3국에서 이제 블랙 요원으로서의 임무를 수행하시고요. 그렇게 비슷하게 임무를 수행하셨던 분이 이제 홍장원 전 차장 같은 경우가 그런 케이스라고 볼 수 있습니다. 홍 차장도 정보사 출신이에요? 아닙니다. 근데 그분 같은 경우에는 원래 정보사로 가려고 하셨다가 이제 과거 국정원의 안기부에 이제 스카우트 제의를 받으셔가지고 그쪽으로 이제 간 케이스시죠. 그러면 블랙 요원은 정보사, 국정원 이런 데서 활동합니까? 예, 둘 다 있습니다. HID는? HID 같은 경우에는 HID가 사실상 블랙 요원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예. 다만 근데 정보사에서 휴민트라고 불리는 블랙 요원이 있고요. HID도 이제 블랙 요원이라고 표현을 합니다만 휴민트 같은 경우에는 임무가 이제 대북 공작이다 보니까 이제 북한에 대한 뭐 기밀 또는 북한과 밀접하게 연관이 되어 있는 사람들과 접촉을 해서 정보를 캐내는 분들이 이 휴민트 분들이고 HID 같은 경우에는 그 주요 인물에 대한 암살, 뭐 체포가 아니고 납치 이런 실질적인 물리적인 행위를 합니다. 방첩사는요? 방첩사 같은 경우에는 이제 국내에 암약하고 있는 간첩들을 검거하는 역할을 하는 거죠. 그러면 방첩사하고 정보사하고 업무가 겹치는 건 없습니까? 쉽게 말하면 방첩사는 디펜스, 방어 역할이라고 보시면 되고요. 정보사는 액션? 실제로 아펜스, 적진에 침투해가지고 임무를 수행하는 곳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러면 정보사 사령관이 투스타고 방첩사는 쓰리스타던데 그 규모 때문에 그런 거예요? 그거는 사실 제가 알고 있는 얕은 지식으로는 전두환 때는 원래 별 3개로 지정하려고 했었나 봐요. 근데 국정원에서 정보사에 대한 예산안에 대한 감독권이 있습니다. 관리 감독 권한이 있고 이제 별 3개가 되면 얘네 컨트롤하기 좀 어렵지 않을까라는 그런 우려 때문에 일부러 별을 2개로 낮췄다라는 그런 썰이 있는데 설득력 있네요. 네네 정확하진 않습니다. 자칫 국정원을 위협하는 존재로 자라날 수도 있으니까. 네 맞습니다. 아까 뭐 얕은 지식이라고 겸손하게 표현하셨는데 제가 이렇게 네. 이슈 1번지도 보고 지금 얘기하다 보면 완전 군사 전문 기자 수준이신데 아닙니다. 군대는 갔다 왔어요? 네 군대 가셨습니다. 그때 그쪽에 계셨어요? 아닙니다. 병과가 저기 봉화부대 있었습니다. 그럼 무슨 일을 주로 하셨어요? 그냥 뭐 포병 그쪽 네네 있었습니다. 그런데 어떻게 이렇게 정보사나 이런 부분들은 우리가 일반 병들은 거의 잘 알 수가 없는 분야잖아요. 네. 그런데 정확하게 알고 계시더라고요. 아니 정확하게 알기보다는 제가 마약 쪽으로 취재를 하다 보니까 해외 마약 취재를 하다 보면 북한산 마약을 취재할 수밖에 없거든요. 그래서 주로 제가 이제 해외 취재를 많이 나갔던 곳이 주로 이제 필리핀, 그다음에 이제 라오스, 그다음에 캄보디아 이쪽이거든요. 근데 보통 캄보디아와 베트남 이쪽 같은 경우에는 골든 트라이앵글이라고 해서 북한산 마약이 대거로 유통되고 제조되는 그런 지역이 있습니다. 근데 그쪽에서 실제로 북한 노동자분들이 이제 북한 그 마약을 제조한다라는 그런 의혹이 있는데 그걸 제 눈으로 직접 본 적은 없고요. 다만 그쪽에 이제 관련 휴민트 분들이나 블랙 요원들이 항상 상시로 상주하고 계신 건 맞습니다. 북한에서 마약을 많이 제조합니까?
실제로 많이 제조합니다. 아. 네. 그리고 관련해서 이제 제가 취재한 내용으로 거기 현지에 계신 분들하고 협조가 필요하기 때문에 한 3년 전부터 정보사 분들하고는 익숙한 그런 관계가 형성되어 왔습니다. 그러면서 처음으로 이제 정보사하고 좀 연이 쌓여져 네, 있었군요. 맞습니다. 그러니까 마약으로 시작이 된 거네요. 예, 어떻게 운이 좋게 그렇게 됐습니다. 그래요. 북한산 마약의 퀄리티가 좋답니까? 사실 10년 전까지만 해도 그런 평가가 주를 이루는데 북한산 마약 이제는 북한산 마약이 가장 퀄리티가 뛰어난다라고 볼 수는 없습니다. 왜냐하면 북한산 마약이 퀄리티가 좋은 만큼 그 원가가 굉장히 비싸요. 그리고 캄보디아에서도 북한산 마약을 대체하기 위해서 본인들이 직접 제조하고 유통을 하는 그런 유통망이 새롭게 개척되다 보니까 북한산 마약이 무조건 퀄리티가 이제는 뛰어나다라고 단정 지을 수는 없습니다. 오케이. 마약 이야기는 언제 우리가 다시 한번 해야 되겠습니다. 마약 얘기도 정말 흥미진진하겠는데 아무튼 이제 그렇게 해서 예. 정보사하고 인연이 좀 만들어졌고 그러다 보니 노상원 얘기도 좀 듣고 그렇게 되셨겠네요. 예, 맞습니다. 제가 이제 오늘 노상원에 대해서 이야기해 보려고 노상원에 관련된 자료를 쭉 찾아봤더니 이제는 문제가 많더군요. 그러니까 육사를 수석으로 입학했어요. 예. 그랬다가 보병으로 임관했는데 소령 때 정보로 전환을 했더라고요. 예, 맞습니다. 그래가지고 정보사령관까지 됐는데 결국은 이제 여군 성추행 사건을 일으켜서 불명예 전역을 했어요. 예. 성추행도 보니까 아주 더럽게 했더만 이게 뭐 은밀한 것도 아니고 완전히 좀 개드군요. 예. 그래서 좀 심하게 했죠. 네. 제가 어떻게 표현을 해야 될지. 아니 뭐 여기 뭐 다 제가 어디에서 찾았냐면 나무위키에서 찾았어요. 아, 네네네. 나무위키가 좀 자세히 나오잖아요. 네네네네. 보니까 뭐 지금 피해자가 부사관이었나요? 네, 제가 병이었나요? 기억하기로는 부사관이었던 걸로 저는 부사관. 알고 있습니다. 네. 그러니까 여군 부사관을 술 취해가지고 막 추행을 하고 뭐 그랬던 일이던데 네. 이것도 되게 뭐 우리가 일반적으로 생각하는 그런 추행의 범위를 훨씬 넘어선 네. 아주 노골적인 추행이고 예. 폭력이더군요. 예. 이런 자가. 그런데 이제 궁금한 거 어떻게 이런 놈이 사령관까지 올라가죠? 제가 이제 정보사 분들을 접촉을 해서 취재를 했을 때는 김용현의 백을 통해서 이제 승진을 진급을 굉장히 빨리 한 케이스다. 김용현하고는 그럼 어떻게 엮인 거예요? 김용현이 제가 알기로는 일단 39년, 38년지기로 저는 알고 있습니다. 근데 어떻게 거의 한 40여 년 전부터 친했는지는 제가 확인을 못 했는데 육사 기수가 둘이 어떻게 돼요? 얘가 41기인데 김용현은 몇 기입니까? 38기인가 39기로 알고 38기? 있습니다. 네, 네. 그럼 학교를 같이 다니기는 했겠네. 예, 맞습니다. 학교 때부터 알았을까요? 그때부터 친밀하진 않았던 걸로 저는 알고 있습니다. 근데 이제 나와 가지고 네네. 뭔가가 연결이 됐다. 네. 예. 저는 그 계기를 성우회로 전 보고 성우회. 있습니다. 네. 예비역 장성들의 모임 예, 아닙니까? 맞습니다. 근데 여기 어떻게 연관이 되죠? 보통 이제 김용현이 이제 성우회 분들하고 밀접한 관계가 먼저 있었고요. 그리고 이제 노상원이 자기가 이제 보병 쪽에서도 특출난 그런 능력이 없다 보니까 자기가 어떻게 하면 좀 진급을 좀 빨리 할 수 있을까라고 해서 김용현이 성우회 측 인사들하고 그 관계 형성을 좀 도와줬던 걸로 저는 알고 있습니다. 그러면 김용현하고 깊은 관계가 됐기 때문에 야 우리 한번 나라 한번 뒤집어 보자 이랬을 거 아닙니까? 예. 언제부터 그렇게 깊이가 깊어졌을까요? 저는 일단은 저는 노상원이 일본을 다녀오고 나서 그리고 국정원의 파견 업무를 수행하고 나서로 저는 보고 있거든요. 왜냐하면 그때 김용현이 박흥렬이었나 박홍렬 전 육군 참모총장의 비서실장이었습니다. 근데 그때 당시에 노상원이 국정원 파견 업무를 수행하면서 김용현에게 직접 북한 관련 첩보들을 전달하고 그랬다고 하더라고요. 근데 일개 그 참모총장의 비서실장인 사람이 북한 관련 척보를 갖고 있고 그걸 총장에게 직속으로 직보를 올리면서 이쁨을 받을 거 아닙니까? 그럼 이제 김용현 입장에서는 노상원에게 너 덕분에 나도 진급 좀 빨리 할 수 있을 것 같다라는 평가를 받았을 거고요.
그로 인해서 노상원도 조금 청와대 군사관리론까지 하면서 진급을 빨리 한 케이스가 아닌가라고 저는 보고 있습니다. 이제 그 말씀을 듣고 보니까 제가 궁금한 게 왜 김용현이 노상원하고 이렇게 음모를 꾸몄을까 했을 때 노상원이가 정보사령관이라서였나 아니면 노상원이라서였나 이게 궁금했거든요. 근데 지금 말씀 들어보면 꼭 정보사령관이니까 이제 더 업무적으로도 됐겠지만 노상원이라서일 가능성이 더 크군요. 맞습니다. 네, 유일하게 김용현이 믿고 맡길 수 있는 사람이 노상원이었습니다. 근데 노상원 이자는 참 특이합니다. 특이하면 네네. 몇 가지 사례를 알려주셨는데 일단 좀 정상적인 사고가 잘 안 되는 친구. 예. 뭐 예를 들면 앵무새 잡아라고 그랬다가 앵무새 못 잡으니까 조인트를 깠는데 네. 조인트를 깠다는 것도 특이하지만 다리가 부러졌다는 거 아닙니까? 예. 그건 조인트 깐 거하고는 좀 다른 거 아닙니까? 여러 번 차서 다리가 부러져. 완전히 뭐 이건 뭐 보통 조인트 까가지고는 이게 겁나게 아프긴 하지만 예, 예. 부러지진 않잖아요. 예, 맞습니다. 그 정도로 했다라고 하는 거는 참 이해가 안 되고 그러면 그 폭탄 조끼? 예, 폭사. 예, 폭탄 그 조끼. 조끼. 네네네. 그때 노상원 밑에서 임무를 수행했던 사람이 증언도 했잖아요. 예, 맞습니다. 북파 공작 임무를 마치고 돌아온 영은 어떻게 처리할까요? 하니까 폭파 조끼 입혀가지고 원격 조종으로 터뜨려서 죽여라. 예. 그걸 듣고 저게 말이 돼? 실제로 저게 가능해? 그랬고 그다음에 수첩에 보면 수장 뭐 또 침몰 여러 가지 막 방법이 나오는데 예. 그걸 보면서도 설마 하는 국민들이 더 많을 건데 예. 그러면 우리 오 기자님 보시기에는 저건 충분히 실행에 옮길 가능성이 있는 시나리오다 이렇게 보시는 거겠네요. 일단은 노상원 밑에서 일했던 분들에게 제가 여쭤봤을 때는요, 뭐 일반적으로 국민들께서는 그게 과연 실행이 가능하냐 이렇게 보시는 분들이 좀 많잖아요. 근데 일단 정보사는 그런 작전이나 그런 임무를 말도 안 되는 작전과 임무지만 충분히 실행할 수 있는 조직이라고 얘기합니다. 실제로 뭐 어떤 작전을 설계하고 그런 원격 그런 기술력도 충분히 이미 갖춰져 있고요. 과거에도 이제 국회에서 증언했던 분 말고도 노상원으로부터 그런 지시가 이미 서너 차례 2016년부터 내려왔었고요. 다만 이제 일반적 상식으로 바라봤을 때의 지휘관들이 그건 말도 안 되는 얘기다라고 지적을 하기 때문에 실행되지 않았던 것뿐입니다. 그러니까 이런 증언을 자주 우리가 좀 들려드려야 되는 게 저는 그런 증언을 하고 노상원에 대해서 이런 것들이 나왔을 때 재판부가 예. 재판부는 판사들 일반적인 상식을 갖고 예. 있는 사람들일 거 아니에요. 에이 설마 저렇게까지 이거 말이 안 되잖아. 이렇게 생각하면 유죄로 인정을 안 할 수도 있으니까. 그렇죠. 네. 근데 실제로 그러고도 남을 자라는 거 아닙니까? 맞습니다. 네. 그런 증언들도 나옵니까? 예, 예. 실제로 뭐 특검이나 이제 내란 사건을 수사했던 경찰 또는 뭐 공수처 그리고 검찰 특수부 내에서 이제 HID 요원분들도 이제 외부 안가에서 좀 조사를 받으셨어요. 참고인으로. 그때도 그 정도로 조금 과대망상에 시달렸던 사람 또는 노상원에 대한 평가를 굉장히 부정적으로 진술을 하셨기 때문에 재판부에서도 노상원 수첩 같은 경우에는 증거 채택이 충분히 이루어질 거라 좀 보고 있습니다. 혹시 노상원 쪽을 이제 취재를 하시다 보면은 예. 전체적인 얼개에도 접근을 해보셨을 것 같은데 네네. 전체적인 내란 구성의 큰 그림이 혹시 노상원이라고 생각하십니까? 수첩의 내용만을 놓고 봤을 때는요. 일단은 노상원이 큰 그림을 그린 거 맞습니다. 근데 다만 어느 정도 법률적인 조언이나 아니면 노상원의 수첩을 보시면 아시겠지만 굉장히 구체적으로 그다음에 꽤나 그 시나리오 자체가 되게 치밀하거든요.
근데 노상원은 그 정도로 치밀하게 작전을 세울 수 있는 사람은 아닙니다. 왜요? 그래서 그러니까 여러 가지 시나리오를 마음대로 상상하고 그거를 작성하는 데는 능력이 있는 사람이지만 있는데. 그거를 치밀하게 계획할 수 있는 정도의 사람은 아니라고 평가를 합니다. 그래서 옆에서 조력했거나 또는 옆에서 그 수첩을 작성하면서 이제 회의를 같이 했던 사람들이 있을 거라고 이제 정보사 분들은 그렇게 말씀을 하십니다. 그럼 일단은 깊숙이 개입된 것은 확실히 맞고 예. 오히려 김용현보다 노상원이 더 설계를 했을 것이다. 예, 맞습니다. 그렇게 보시는 거죠. 예. 윤석열과 노상원의 관계는 김용현입니까? 브릿지가? 저는 솔직히 제가 취재했을 때도 김건희 아니면 닿을 수 있는 그 연이 없다라고 전 보고 있는데 김건희하고 노상원 연이 있어요? 저는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뭐 혹시 뭐 짚히는 게 있습니까? 일단은 뭐 노상원이 일본을 갔을 때 그리고 현재까지 언론 보도로 나왔지만 김충식 씨가 이제 후원했던 그 노용래 장군의 그런 정황들 그런 것만을 놓고 봤을 때는 충분히 김건희하고 연결고리가 있을 거다라고 생각할 수는 있죠. 근데 윤석열이 최근에 재판에서 노상원이는 그런 사람 모른다. 그리고 그 사람이 얼마나 뭐 군 내부에서 어떻게 평가받았는지도 알지 못한다라는 식으로 증언을 했었잖아요. 말도 안 되는 증언이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왜냐하면 노상원이 이미 윤석열 캠프에서도 일을 했었고 그때부터 이제 김용현이 제가 알고 있기로는 김용현이 윤석열에게 수차례 얘기를 했었습니다. 노상원 한번 만나봐라. 안 만났을까요? 노상원이 이미 2025년 5월 윤석열이 취임하고 나서부터 경호처를 여러 번 방문했습니다. 그리고 정보사분들 같은 경우에는 한남동 관저를 방문했다라는 그렇게 말씀까지 하시거든요. 그럼 윤석열이 몰랐을까요? 전 거짓말이라고 생각합니다. 노상원이도 일본의 게이오 대학에서 공부했습니까? 노상원은 동북대에서 이제 위탁 교육을 받았고요. 그다음에 제가 이제 노상원 가족을 만나서 이제 들은 내용인데 제가 만났던 노상원 가족분은 노상원과 실제로 일본에서 같이 거주하셨던 분입니다. 예. 그때 당시에 이제 덴리대, 그러니까 천리대학교로 그러죠. 덴리대다. 네. 예. 거기서 이제 석사학위를 받으셨다고 하더라고요. 무슨 과로 석사학위를 받으셨는지는 그럼 군에 제가 있을 때 못 들었는데. 위탁교육으로 간 겁니까? 예, 맞습니다. 근데 되게 특이했던 게 자기가 이제 자위대 관계자들을 만나서 정보를 파악을 한 거를 이제 한국에 있는 군 관계자들에게 주니까 좋아한다. 라는 그런 발언들을 여러 차례 했었고 예. 그런 정황들을 봤을 때 이 사람이 일본에서 정상적인 그런 교육을 받으러 그러니까 소위 말해서 유학을 가서 공부하러 간 거잖아요. 유학을 가서 공부하러 가지만은 않았을 것이다. 여기에서 김충식 얘기가 또 나오니까 어느 정도 이해가 되는군요. 그러면 이번에 내란 특검이 수사 결과를 발표하면서 김건희는 계엄에 가담하지 않은 것으로 보인다라고 했잖아요. 네. 그걸 국민들이 많이 받아들이지 않거든요. 예. 오 기자님은 어떻게 생각하세요? 사실 뭐 김건희라던가 김건희 주위 인물들에 대한 핸드폰 포렌식까지 전 진행을 한 걸로 저는 알고 있거든요. 근데 비화폰 서버 같은 경우에는 과거 경찰 특별수사단에서 비화폰을 서버를 확보를 했을 때 그 서버 안에 또 다른 서버가 있었던 걸로 이제 그 검찰 특수본에서 확인을 하고 그에 대해서는 내란 특검에서 굉장히 깊숙하게 들여다본 걸로 제가 이제 취재해서 확인을 했는데 근데 그 모든 서버가 벌써 윤석열 정부가 취임 이제 들어선 지 2년이 넘었고 지금 3년이 지났잖아요. 그럼 비화폰 서버는 제가 알고 있기로는 1년만 지나면 그냥 증발해버립니다. 그러면 지금까지 언론 보도 나왔을 때는 노상원이 11월 말 또는 12월 초에 내란 직전에 비화폰을 받았다라고 이제 나오고 있지만 그 전부터 정보사분들은 비화폰을 쓴 것으로 알고 있다라고 저는 이제 그런 주장들을 들었었거든요. 그러면 그런 주장들 물론 검증을 해봐야 됩니다. 다만 그런 주장들을 종합을 해봤을 때 노상원이 김건희하고 직접 소통을 하진 않았더라도 김건희의 문고리들하고
연락한 정황들까지는 확인했을까? 그리고 노상호 같은 경우에는 핸드폰을 굉장히 자주 바꿉니다. 그러니까요. 예. 예. 그리고 번호도 자주 바꾸고요. 굉장히 특이했던 게 자기 가족들끼리도 그랬다고 핸드폰을 그러더라고요. 예. 바꾸면서 그랬던 인물이기 때문에 조금 더 면밀한 수사가 좀 필요하다. 그리고 노상원이 진술거부권을 행사하고 있어서 면밀하게 깊숙이 강도 높게 수사한다고 하더라도 모든 의혹들이 좀 확인될 수 있을까? 저는 잘 모르겠습니다. 워낙 시일도 오래 지났기 때문에. 노상원과 관련해서 궁금한 거 짧게 몇 개 하나 좀 여쭤볼게요. 예. 그 노상원 아들인가 딸인가가 죽었죠? 네, 두 번째 따님분이 돌아가셨습니다. 몇 살 때? 네. 30대 중반이라고만 제가 말씀드리겠습니다. 그 죽음과 관련해서도 미스터리가 있나요? 제가 너무 직접적으로 말씀드리면 그 제보해 주신 분이 특정돼 가지고 아. 네네네. 그분만이 알 수 있는 내용인가요? 네네네네. 일단은 노상원의 와이프 뭐 전처라고 표현할 수 있죠. 근데 집이 사당역 쪽에 있습니다. 방배동 쪽에 있고 건물이 그렇게 뭐 높진 않습니다. 근데 노상원의 와이프와 그 둘째 딸이 옆집에 삽니다, 서로. 근데 일반적인 가족이라고 한다면 내 딸이 잘 지내고 있을까? 뭐 또는 뭐 연락해서 뭐 집에 들어왔니? 친구들이랑 뭐 잘 놀다가 들어갔니? 또는 뭐 반찬 뭐 필요해? 이런 식으로 연락은 주고받거나 하지 않습니까? 근데 노상원 씨의 둘째 딸이 이제 시신이 발견된 게 부패 냄새 때문에 발견됐습니다. 그러니까 너무 직접적으로 표현하면 조금 좀 뭐랄까요, 좀 징그럽다고 할까요? 그렇게 그러면 극단적인 선택을 한 걸로 결론이 자연사입니다. 났나요? 자연사? 네, 어떻게 자연사 할 수 있죠? 그게 조금 미스터리입니다. 평소에 이제 정신과 약도 많이 드셨던 분도 아니고, 그리고 약간 우울증이 있었다고는 하시는데, 그렇다고 하더라도 뭐 수면제랑 술이랑 뭐 어떻게 과다 복용을 했는지. 근데 또 이상하게 국가수에서 결론 내린 거는 약물 복용은 안 나오고. 예, 그런 이상한 타살 혐의점도 없었거든요. 근데 시신이 이제 그 부패하는 냄새로 인해서 경찰과 소방 당국이 출동을 했고, 근데 바로 옆집에 살았던 어머니가 몰랐다는 게 이상하잖아요. 이상하네요. 그 이후에 더 이상했던 거는 이제 그 장례식장에 참석했던 이제 정보사 부사관들의 얘기는 노상원의 그 아내분이 되게 처절하게 울지 않았대요. 그러니까 원래 자기 딸하고의 교류가 거의 없었던 것처럼, 그러니까 정상적인 가족이 아니었던 거죠. 왜냐하면 노상원의 가족분 같은 경우에는 제가 접촉을 했었던 가족분 같은 경우에는 어렸을 때 노상원과 노상원 와이프가 다투면서 유리가 깨졌는데 그 유리 파편이 딸의 눈에 박혔는데도 부모들이라는 노상원과 노상원 와이프가 괜찮냐라고 먼저 물어보지 않을 정도였다고 합니다. 그 정도로 가정폭력의 딸들이 많이 시달렸고. 친딸이 아닌가? 친딸입니다. 그래요? 네, 친딸입니다. 그래서 이제 노상원의 셋째 딸 같은 경우에는 아예 다른 곳에서 지금 거주하고 있습니다. 완전 가족 관계가 끊어진 상태군요. 예, 거의 교류가 없다고 보시면 됩니다. 노상원이 나중에 그만두고 나서 뭐 애기보살인가 뭐 점집을 한다고 그러지 않았습니까? 예. 저는 이제 그쪽으로 빠졌나 했더니 지난번에 이슈 1번지 때 말씀하신 거 보니까 사령관 재직할 때부터 뭐 문에다가 부적을 달아놓고 거기다가 인사하고 들어오게 했다면서요. 그러면 이자가 옛날부터 그런 쪽에 좀 빠져 있었다고 봐야 되겠네요. 일단 명리학 공부한 지 제가 알기로 한 15년 됐고요. 예, 2009년, 2010년부터 명리학에 되게 일본 가기 전부터인가요, 그러면? 일본 갔다 온 이후입니다. 갔다 온 이후에. 예. 일본에서 뭔가 좀 물이 들었을까요? 저는 그렇게 추정을 하고 있습니다. 네. 그러니까 일본의 어떤 영향 때문에 그렇게 됐는지 모르겠는데, 일본을 갔다 오고 국정원 파견 업무를 하면서 뭐 헷가닥 돌았다라고 표현을 하잖아요. 약간
어떤 사건이나 어떤 작전을 세울 때 일반 군인답지 않게 작전을 이제 수립을 하고 그걸 자기 밑에 있는 휘합 이제 지휘관들에게 임무를 맡기고 그래서 굉장히 정보사 내부에서 트러블도 많았고요. 명리학 근데 명리학만 공부한다고 사람이 그렇게 되진 않거든요. 그렇죠. 네. 그러니까 정보사 내부에 계신 분들도 사실 노상원이라는 사람에 대해서 이해를 잘 못합니다. 참 노상원 궁금한 게 한 가지 더 이번에 재판 받는 거 보면은 네. 조금 사람이 불안정합니다. 그러니까 어쩔 때는 자세도 이렇게 증인으로 나온 사람의 자세가 아니고 뭐 이렇게 하고 있다가 네네네. 아 귀찮으니까 다 대답 안 할래요 그랬다가 네네네. 그다음에 와갖고는 제가 그때 뭐 어때가지고 잘못했다고 뭐 이렇게 또 이야기도 하고 그런 게 보이잖아요. 예. 왜 그런 것 같아요? 일단은 제가 입수했던 노상원 경찰 진술 조서에서도 노상원이 지금까지 재판에서 보여줬던 그런 행태하고 내용이 비슷하거든요. 그러니까 노상원의 경찰 진술 조서에서 제가 되게 진짜 좀 재밌게 읽었다라고 표현하면 좀 문제가 될 수도 있는데 조금 일반적인 피의자 신분인 사람이 조사를 받는 태도가 아니었다라고 읽었던 이제 워딩이 하나 기억이 납니다. 예. 이제 경찰이 이 수첩은 어디다가 쓰려고 작성을 했느냐, 작성하게 된 경위가 무엇이냐라고 물었을 때 알아서 뭐하게요라고 답을 합니다. 원래부터 피의자 신분으로 조사를 받는 사람이 그렇게 표현을 안 하잖아요. 뭐 알아서 뭐하게요라고 표현을 한다거나 아니면 그냥 뭐 계속 질문해 보세요. 라고 이제 오히려 경찰에게 대묻습니다. 그래서 이 사람은 지금도 아직 자기가 사령관이라고 생각을 하나? 그러니까 모든 사람들 위에 군림하고 있다고 생각을 하나? 그렇게밖에 저는 안 보였습니다. 과는 윤석열 과하고 비슷한가 보네요. 예, 비슷하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뭐 끼리끼리 논다고 하니까요. 그러니까요. 네네네. 그리고 아까 이제 제보 관련해서 이야기하다가 왔는데 네. 또 다른 어떤 내용이 또 있습니까? 일단 제가 이제 다른 이제 매체에서도 몇 번 언급을 했었던 내용인데요. 예. 정보사분들이 적극적으로 진술을 하지 않고 있다. 네. 왜냐하면 HID나 이제 블랙, 그러니까 대북공작 임무를 수행하시는 분들 같은 경우에는 뭐 내란 관련 이제 진술이라고 할지라도 이게 사실 그냥 정보사에 계신 분들의 임무나 작전 자체가 합법이 아닙니다. 그분들이 불법을 저지르면서 임무를 수행할 수밖에 없는 그런 환경이 있거든요. 그리고 이제 위에서 명령을 내렸을 때에 수행할 수밖에 없는 그런 환경도 있고요. 그리고 보통 이제 앵커님께서도 아시겠지만 군사작전이라고 한다면 어떤 보고서가 내려와서 그 틀 안에서 움직여야 되잖아요. 근데 정보사 같은 경우에는 그냥 한 문장만 던져줍니다. 예를 들어서 A라는 사람을 데려와라 라는 임무가 떨어졌으면 이 사람을 어떻게 데려오는 방식에 대해서는 중요하지 않습니다. 그 주위 사람들을 죽이든 협박을 하든 그런 불법과 그야말로 수단 방법을 가리지 말고네요. 예, 맞습니다. 예. 그렇기 때문에 오히려 참고인이든 피의자 신분이든 특검이나 여러 수사기관에서 진술을 하신 분들이 내가 이 부분을 말했다가 나에 대해서 수사기관에서 더 알아보면 내 과거의 불법 행위가 드러나지는 않을까라는 그런 두려움 때문에 적극적으로 진술을 하지 않으신 분들도 꽤 많습니다. 시간이 많이 지나가서 다음에 한 번 더 말씀드려야 될 것 같은데 예. 문상호는 정상입니까? 아니요, 문상호도 정상이 아닙니다. 사실 그리고 정상이 아니죠. 정상이었으면 거기에 동조를 했겠습니까? 그러니까 자칫하면 이 정보사에 계신 분들 좀 우리가 폄하할 수 있겠는데 그쪽으로 가면 그렇게 되나요? 그러니까 제가 대북 공작에 계신 분들만 만나지는 않았습니다만 예. 굉장히 문상호 같은 경우는 이해타산적이다라는 평가를 많이 받습니다. 그러니까 이기주의자. 예. 그러니까
그리고 문상호는 대북공작의 기억도 모릅니다. 노상원이랑 똑같습니다. 그러니까 그 이제 군사 병과마다 그 숫자가 있잖아요. 노상원과 이제 문상호는 150이거든요. 예. 일반 정보 군사 전략 정보입니다. 그리고 방첩사는 870이라고 하고 대북공작은 이제 820이라는 넘버를 쓰는데요. 대북공작에 대해서 150의 정보 특기를 이제 공부를 하신 분들은 820에 대해서 자세히 알지 못합니다. 그래서 예를 들어서 대북공작 임무를 수행하고 있는 사람이 A라는 사람을 잡아라고 했을 때 어떤 불법적인 일을 저지를 수밖에 없다라고 제가 표현을 했잖아요. 그러면 150에 대해서 공부를 했던 사람들은 너 그 불법 행위 하면 안 돼. 너 문제 있어라고 지적을 합니다. 그래서 사실 그 정보사 내부에서 인간정보 휴민트 분들과 820들과 150들은 거의 교류를 안 합니다. 예. 그리고 150들이 820들이 하는 일을 침범하거나 간섭하지 않습니다. 근데 문상호 같은 경우에는 820들이 하는 일에 사사건건 이제 좀 뭐랄까요 간섭을 하고 그런 판단은 문제가 있다라고 문제제기를 했던 사람이고 그래서 대북공작 전문가분들하고 문상호하고의 트러블이 굉장히 많았습니다. 제가 알고 있기로는 문상호가 820들이 획득한 첩보나 정보를 본인이 받아서 김용현에게 주고 노상원청의 입금을 받으려고 사사건건 개입을 했던 게 아닌가 저는 그렇게 판단하고 있습니다. 아이고. 오늘 여기까지 하죠. 오늘 새벽부터 또 네. 공항 가셔서 취재하느라고 힘드셨을 텐데 아닙니다. 이렇게 집중해서 인터뷰 잘 해주셔서 감사드리고 아닙니다. 어때요? 한 달에 한 번 정도 좀 네, 나오셔가지고 네네네. 취재한 내용도 좀 들려주시고 네네. 이렇게 해주시면 참 좋을 것 같다는 생각이 드는데. 저는 오히려 불러주시면 좋을 것 그래요? 같아요. 네. 고맙습니다. 그러면 날짜를 좀 조정해가지고 네네네. 한 달에 한 번씩은 뵙고 싶네요. 네, 알겠습니다. 그래요. 오늘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예. 노상원 전문가, 일요시사의 오혁진 기자님 만나봤습니다. 시간만 괜찮으면 한 1시간 더 하고 싶은데. 예. 자.